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질오염 공정시험법 예상문제 250선 51번 문제부터 시작을 하죠. 51번 문제에 보면은 250문제만 철저하게 알아도 공정시험법은 그래도 웬만큼은 다 맞아요. 100점 맞는다는 소리 못해도 절대 시험 문제 과목 낙제된다 이런 얘기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51번 문제를 보면은 자동시료 채취기의 시료 채취 기준으로 옳은 것은 배출오염 기준 적합 여부 판정을 위한 시료 채취 및 복수 시료 채취 방법을 기준한다 했을 때 6시간 이내에 30분 이상의 간격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2회 이상 채취하여 혼합해서 단일 시료로 한다라는 것이 자동 시료 채취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맞다. 52번의 문제를 보면은 수질 분석용 시료 채취 시 유의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채취 용기는 시료를 채우기 전에 깨끗한 물로 3회 이상 씻은 다음 사용한다 그랬는데 틀렸죠. 우리가 채취하고자 하는 시료, 그 시료의 물을 3회 이상 우리가 뜨고 버리고 해서 3회 이상 씻은 다음에 그 시료를 채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번이 틀렸고, 유류 또는 부유물질 등이 함유된 시료는 시료의 균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채취하여야 하며 침전물들이 부상하여 혼입되어서는 안 된다. 용존가스, 환원성 물질, 휘발성 유기 화합물, 냄새, 유리 및 수소이온 농도 수소이온 등을 측정하는 시료는 시료 용기에 가득 채워야 하며 시료 채취량은 보통 3에서 5리터,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5리터 정도로 하여야 한다. 53번에 지금 얘기했었죠. 3에서 5리터. 54번 문제를 보면은 시료 채취 유의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 채취 용기는 시료를 채우기 전에 시료로 3회 이상 세척 후 사용한다. 맞죠? 수소이온을 측정하기 위한 시료를 채취할 때는 운반 중 공기와 접촉이 없도록 용기에 가득 채워야 한다. 휘발성 유기 화합물을 분석용 시료를 채취할 때는 뚜껑에 경막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뚜껑에 경막이 생기지 않도록 경막을 만지지 않도록, 생기지 않도록이 아니라 만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3번이 틀렸고, 시료 채취량의 시험관 및 시험횟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통 3 내지 5리터 정도이다. 55번에 시료 채취 시 유의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휘발성 유기화합물 분석용 시료를 채취할 때는 뚜껑의 경막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금방 얘기했었죠. 그래서 가번이 맞는 내용이고, 그래서 4번 가번. 나에 보면은 유류 물질을 측정하기 위한 시료는 밀도차를 유지하기 위해 시료 용기에 가득 채워야 하는 것이고 70에서 80%가 아니라, 그래서 나번이 틀렸고, 답은 지하수의 시료를 고인물을 4 내지 5배 이상 퍼낸 다음에 pH 및 전기 전도도를 측정했을 때 일정하게 유지되면 그것을 채취하도록 되어져 있고, 시료 채취량은 3에서 5리터. 이것이 55번 문제. 그 다음에 56번 문제로 넘어가면은 시료 채취 시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시료 채취는 시료를 채우기 전에 시료로 3회 이상 씻은 다음 사용한다. 맞고, 유리 또는 부유물질 등이 함유된 시료는 시료의 균질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채취해야 하며 침전물 등이 부상하여 혼입되어서는 안 된다. 맞고, 신부층의 지하수 시료 채취는 고속-양수 펌프를 이용하여 채취 시간을 최소함으로써 수질의 변질을 방지해야 된다는데, 고속 양수 펌프가 아니라 신부층일 때는 저속 양수 펌프를 반드시 이용하게 되고, 저속 시료 채취를 해서 교란을 최소화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첨부층이라는 조건도 있는데, 이때는 저속 양수 펌프 또는 정량 이송 펌프라는 것을 이용해서 채취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 고속이 아니다, 저속이다. 용존가스, 환원성 물질, 휘발성 유기 화합물, 냄새, 유리 및 수소 이온 등을 측정하기 위한 시료는 용기에 가득 채워 빠르게 뚜껑을 닫는다. 57번.
시료 채취 시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는 것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분석용 시료를 채취할 때는 뚜껑의 경막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환원성 물질, 분석용 시료의 채취병을 뒤집어 공기방울이 확인되면 다시 채취하여야 하며 첨부증,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죠. 지하수 시료 채취 시에는 고속이 아니라 저속이다. 저속 양수 펌프 또는 정량 이성 펌프라 그랬죠. 그것을 이용하여 채취하여 시료의 영향을 최소화한다. 그래서 답변이 틀렸고, 시료 채취는 시료 채취 시간, 보존제 사용 여부, 매질 등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 분석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럼 맞고, 그러므로 답은 3번. 58번에 시료 채취에 관한 유의사항 중 옳지 않는 것은 3번을 보면은 냄새를 측정을 위한 시료 채취 시 냄새가 없는 세제를 닦은 후 고무 또는 플라스틱 마개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고무 또는 플라스틱 마개. 그래서 3번이 틀렸으니까 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은 퍼클로레이트를 측정하기 위한 시료 채취 시 시료 용기를 질산 및 정제수로 씻은 후 사용하며 시료 채취 시 시료병에 3분의 1을 채운다라는 것은 이 퍼클로레이트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대부분이 다 가득 채우는 것을 일반적으로 하는데 이 퍼클로레이트는 반드시 시료병에 3분의 2만 채운다라는 것을 기억을 놔야 된다. 그래서 4번이 맞고, 여기에서는 누감 3번이 틀렸죠. 4번은 맞고. 59번 문제를 잘못해가지고 요즘에는 1, 2, 3, 4로 저기 다 되어져 있는데 가나다라로 아직까지 나와 있어요. 1, 2, 3, 4번으로 이제는 가나다라고 보기 가나다라로 안 돼 있고 1, 2, 3, 4번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제는 얼마 전부터 이렇게 돼 있죠. 59번 한 문제 달랑 1, 2, 3, 4로 해놨네. 그죠? 시료 채취 시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는 것은 유리 또는 부유물질 등이 함유된 시료는 시료의 균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채취하며 침전물이 부상하여 혼입되어서는 안 된다. 맞고, 퍼클로레이트 좀 전에 얘기했죠. 측정하기 위한 시료 채취할 때는 시료의 공기 접촉도로 시료병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3분의 2만큼만 채취한다라고 되어져 있고, 나머지는 맞으니까 보도록 하시고, 60번 문제에서 식물성 필라그트를 측정하기 위한 시료 채취 시 정성채집을 이용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플랑크톤 네트라는 것을 이용해서 채수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는. 정성채집은 플랑크톤 네트. 그 다음에 61번 해설, 여기 그 풀이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60번 문제도 최근에 출제가 되어졌던 문제고, 61번에 다음은 하천수의 오염 및 용수의 목적에 따른 채수 지염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옳은 내용은 하천의 단면의 수심이 가장 깊은 수면의 지점과 그 지점을 중심으로 좌우로 해서 수면편을 2등분한 각각 지점의 수면으로부터 수심이 즉 어떻게 이 하천이라고 하면은 하천 중에 가장 깊은 지점에 수선을 내리고 양면을 2등분하죠. 2등분해서 다시 수선을 내린 다음에 수심이 얼마를 기준해서 2m를 기준해서 2m 미만일 때는 2m 미만일 때는 3분의 1 지점에서만 시료를 채수하고 2m 이상일 때는 3분의 1 지점과 3분의 2 지점에서 시료를 채수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천에서 시료를 채수할 때는 최대 몇 곳에서 채수한다 그랬어요? 전부 이 세 곳이 2m가 다 넘으면은 3분의 1, 3분의 2, 3분의 1, 3분의 2, 3분의 1, 3분의 2가 될 거고, 그래서 6곳이 될 것이고, 이 세 곳이 전부 2m가 안 된다면 최소 몇 곳? 3분의 1 점에서 세 곳에 채수해야죠. 그래서 최소는 세 곳이 되고, 최대는 몇 곳? 6곳이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답은 4번에 보면은 수심이 2m 미만일 때는 3분의 1 지점에서 2m 이상일 때는 3분의 1과 3분의 2 지점을 각각 채수한다. 4번이 맞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62번 문제를 보면은 측정 항목별 시료 보존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페놀류는 유일하게 인산을 집어넣어서 pH 4 이하에서 보존하는 물질이죠. 여기에
즉 페놀 분해균이 존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CuSO4 황산구리를 집어넣어서 4도시에서 보존한다 그러면 맞고, 나번에 보면은 노르말렉산은 4도시 냉암소에서 10도시 냉암소에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4도시에서 보관하는데 황산을 집어넣어서 pH 2 이하에서 보존하는 물질에 해당되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 암모니아성 질소도 황산 집어넣어서 pH 2 이하에서 4도시에서 보존하고 황산이온은 6도시에서 보관한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 63번에 시료 보존 방법이 틀린 것은 아질산성 질소나 질산성 질소는 둘 다 4도시에서 보관하는 물질이지 4도시에서 황산 집어넣고 이렇지 않다르니, 그래서 답은 틀렸고, 총질소 암모니아성 질소는 4도시에서 황산을 집어넣어서 pH 2 이하에서 보존하는 물질이고, COD 역시 4도시에 보관하며 황산을 집어넣고 pH 2 이하, 암모니아성 질소 마찬가지죠. 그래서 가번이 틀렸고, 64번에 다음 항목점 시료의 보존 방법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무엇이냐는, 여기서 전기 전도도 아질산성 질소, 잔류염소 말고 음연 계면활성제, 얘네들은 4도시에서 보관하는 물질이고, 그 다음에 잔류염소는 현장에서 즉시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그래서 3번이 틀렸다. 그 다음 65번에 다음 측정 항목증 시료 보존 방법이 다른 것은 무엇인가? 총유기탄소는 무엇이다? 우리가 대개 황산 또는 인산을 집어넣어서 pH 이하의 냉암소에서 보관하는 물질이 총유기탄소고, 그 다음에 4도시에서 보관하는 물질은 여기서 색도 아질산성 질소가 4도시에서 보관하고, 육가크롬도 역시 4도시에서 보관하는 물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번하고 2번, 3번, 4번하고는 틀리다. 2번, 3번, 4번은 4도시에서 보관하는 물질, 이렇게 되는 거고. 66번에 채취된 시료의 최대 보존 방법이 가장 짧은 항목은 누구냐를, 최대 보존 방법의 가장 짧은 항목은 음연 계면활성제가 24시간에 불과하다는. 그러나 육가크롬도 잘 알아야 되는데, 육가크롬은 24시간 동안, 그 다음에 음연 계면활성제는 48시간, 부유물질은 7일, 그리고 암모니아성 질소와 염소이온은 28일. 그래서 음연 계면활성제가 가장 짧고, 67번의 문제, 금속료 분석 시료 중 최대 보존 기간이 가장 짧은 것은 그렇는데, 여기에서 육가크롬은 24시간, 그리고 알킬수은이 1개월. 예전에 세레늄이 1개월이었지만은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6개월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다른 금속류들은 대부분이 6개월이죠. 그래서 비소와 세레늄은 6개월, 알킬수는 1개월, 육가크롬은 24시간이다. 68번에 시료 보존 방법진 세대 보존 기간에 대한 설명 내용으로 옳은 것은 냄새는 가능한 한 즉시 보관하는데, 즉시 실험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냉장 보관한 다음에 6시간까지만 보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번 틀렸고, COD는 황산을 집어넣어서 pH 2 이하가 되고 28일간 보존할 수 있는 물질이고, 유기인과 PCB는 염산을 집어넣고 보존하는데, 이때 pH 5 내지 9에서 보존하게 되고 약 7일간 보존할 수 있다니, 그래서 3번이 맞고, 질산성 질소는 그냥 4도시에서 보관하면 되죠. 그리고 48시간까지 보관 가능하다. 그래서 답은 3번. 그 다음 69번에 시료 채취된 시료를 규정된 보존 방법에 따라 조치했다면 최대 보존 기간이 가장 짧은 것은 누구다? 대표적으로 육가크롬이 되겠죠. 24시간. 노르말렉산 며칠? 28일. 클로로피 A 7일. 색도 48시간. 그래서 육가크롬이 가장 짧다. 역시 70번에 다른 측정 항목 해가지고 틀린 거. 유기인과 PCB는 무엇을? 염산을 집어넣어서 pH 5 내지 9에서 보존한다는데, 이것은 며칠간? 7일간 보존한다 그랬었고, 그 다음에 총질소 COD, 황산이온은 전부 최대 보존 기간이 다른, 그렇죠.
다른 거는 항산이온도 28일인데 항산이온은 권장 보존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48시간이에요. 그래서 최대까지 28일까지를 보존할 수 있지만 항산이온은 권장 보존 시간은 8시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71번에 다음 측정 항목 중 시료의 최대 보존 기간이 짧은 것은 시아는 최대 보존 기간 14일, 탁도는 48시간, 부유물질 7일, 염소이온 28일 하니까는 탁도가 되겠고, 그다음에 72번에 역시 이것도 부유물질 보존 방법, 부유물질하고 색도의 보존 방법은 같고, 그다음에 비오디아 전기 전도도도 같고 시료 보존 방법이. 아질산성 질소 음영기면에서 전부 4도씨에 보존하는 것 같고, 유기인은 4도씨에서 보존하는데 pH 5 내지 9, PCB 그럼 맞았는데 인산염인은 여가 후 4도씨에서 보존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 그 다음에 73번 문제 마찬가지로 보존 방법이 틀린 것은 알킬수은이라든가 세레늄이라든가 비소, 크롬, 납 이런 것들은 전부 진한 질산을 집어넣죠. 다른 것들은 틀리고 음영기멸성 육각 크롬 질산성 질소 전부 4도씨에서 보관하는 물질이고 그다음에 74번 마찬가지고 74번, 75번, 76번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 쭉 보면서 한번 찾아보고 어떤 것이 가장 길고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다는 이거. 그리고 어디를 보냐면은 저기 83번 문제를 보죠. 83번의 문제를 보면은 똑같은 문제인데 물벼룩, 이건 최근에 나왔던 것이죠. 물벼룩 급성 독성 분석을 하기 위한 시료 최대 보존 기간, 물벼룩은 반드시 유리용기에다가 시료를 보존해야 되며 최대 보존 기간은 36시간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84번 실험을 위한 시료 보존 방법 중 기준 중 보존 방법의 기준은 총대장균균은 저온 즉 10도씨 이하에서 보존하는데 총대장균균은 대장균균은 시험법이 무엇이 있어요? 대장균균의 시험법에는 막여가법하고 시험관법이 있는데 막여가법과 시험관법은 환경 기준을 측정할 때 이용한다 그랬죠. 얘는 이것을 분석하기 위한 조건이라면 24시간까지 시료를 보존하게 되고 배출오염 기준 또는 방류수 수질 기준 이것은 평판집락법이라는 게 있었죠. 이 평판집락법으로 시료를 보존할 때는 10도씨 저온에서 보존한 건 똑같은데 얘는 6시간까지밖에 보존을 못해요. 이런 것이 틀리고 85번 문제, 그러니까 대장균균은 어떤 기준을 했는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85번 문제는 클로로필 A, 시료의 보존 방법으로 오는 것은 즉시 여과하여 얘는 영하 20도씨에서 보존하는 물질이고, 그 다음에 분원성 대장균을 측정하기 위한 시료의 보존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저온 10도씨 이하에서 보존한다는. 그 다음에 87번의 문제, 시료를 전처리하지 않는 경우로 옳은 것은 이것도 최근에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시료를 전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무색 투명한 탁도의 단위는 NTU라고 한다. 예전에는 1도, 2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NTU. 1NTU 이하인 시료의 경우에는 전처리 과정을 생략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 88번에 시료의 전처리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분해법, 그 다음 마이크로파 3분해법, 그 다음 용매 축출법이 있고 촉매 분해법이라는 것은 전처리법에는 없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고 89번에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왔던 것 중에 하나죠. 다량의 점토질, 규산염, 다량의 점토질, 규산염 이 말이 나오면 질산 가염소 수소산에 의한 3분해법에 의한 시료를 전처리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두시고 90번에 다량의 유기물을 다량 함유하고 있고 산화분해가 어려운 시료에 적용하는 전처리 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두 가지죠. 다량의 유기물을 함유하고 있으면서 3분해가 어려운 시료에 적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질산 가염소산법이 있고 하나는 마이크로파에 의한 3분해법도 똑같은 조건에 이용돼요. 마이크로파의 3분해법도.
그것이 바로 91번의 문제죠. 유기물이 다량 함유하고 있으면 3분해가 어려운 실에 적용하고 있는 것은 질산가염선법 아니면은 마이크로파 3분해 법이 되어져야 되는데 90번 문제는 질산가염선법, 그 다음에 91번은 마이크로파 3분해 법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92번 문제로 넘어가면은 유기물 함량이 비교적 높지 않고 금속의 순함을, 산화물, 인산염, 항암을 함유하고 있는 시료에 적용하며 휘발성 또는 난용성 염화물을 생성하는 금속 물질의 분석에 주의해야 하는 시료의 전처리법 방법으로 가장 적정한 것은 이것은 질산염사법에 해당한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은 93번에 다음은 시료의 전처리 방법을 회화에 의한 분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옳은 것은 목적 성분이 400도씨 이상에서 400도씨 이상의 휘산되지 않고 쉽게 회화될 수 있는 시료에 적용한다. 가번이 맞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94번에 시료의 전처를 위한 3분해 법준 질산가염선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가염선을 넣을 때는 질산이 공존하지 않으면 폭발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질산을 먼저 넣어줘야 한다. 맞다라는 건, 납을 측정할 경우 가염소선에 따른 납증기 발생으로 측정시의 손실을 가져온다는, 납 측정할 때는 시료 중에 황산이온이 다량으로 존재할 때 불용성의 황산납이 형성되어 측정치에 오차를 주는 것이지, 가염소산에 따른 납이 증기로 발생하여 측정치의 손실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르니. 그래서 2번이 틀렸다르니. 황산이온이 다량 존재하면은 황산이온과 납이 결합을 해서 불용성 상태, 즉 침전물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측정값의 손실을 가져다 준다. 유기물을 다량 함유했으면 3분해가 어려운 시료에 적용하고, 유기물이 함유한 뜨거운 용액 가염선을 넣어서는 안 된다. 95번 시료의 전처리 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마이크로파 3분해법은 전반적인 처리 절차 및 원리는 3분해 같으나 마이크로파를 이용하여 시료를 가열하는 것이 다르다. 맞다. 마이크로파 3분해법은 마이크로파를 이용하여 시료를 가열하는 경우 고온 고압해서 조절할 수 있어 전처리 효율이 좋아진다. 용매 축출법, 시료를 적당한 착화제를 첨가하여 시료 중에 금속류와 착화물을 형성시킨 다음 형성된 착화물을 유기용매로 축출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용매 축출법, 시료 중에 분석 대형물질의 농도가 높거나 단순한 물질을 축출 분석할 때 사용한다는데, 대개 이 용매 축출법은 그 속에서 축출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미량의 농도일 때, 우리가 농도가 높을 때가 아니라 미량의 농도일 때 축출해가지고 실험을 할 때 이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농도가 높거나 이랬기 때문에 이게 틀린 것이다. 그 다음 96번에 I0 단색광의 정색액을 통과할 때 그 빛이 50%가 흡수된다면 흑강도의 값은 얼마냐? 흑강도 A는 입셀론 CL이라고 쓸 수 있고, 이것은 로그 T분의 1이다. 이때 T는 2 과도라고 하죠. 빛이 얼마만큼 2가 되어졌는가. 이 문제에서는 50%가 흡수된다면은 50%가 2가 되는 거니까는 흑강도 A는 로그 50%라는 것은 0.5죠. 흡수가 50%가 통과가 50%, 그래서 0.5예요. 이거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러면은 0.3이 되어진다는 양. 2니까 로그니까 0.3010 이렇게 되죠. 그 다음 97번에 적외선 가해선 분광법에서 흑강도의 값이 1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1. 흑강도의 값이 1이다. 1이라고 하는다. 그러면 1은 로그 T분의 1이죠. 그러면 얘가 1이면 이것이 얼마일 때? 10일 때 1이 되어지겠죠. 굳이 뭐 로그 계산 안 해도. 그러면은 T분의 1이 10일 때. 그 얘기는 T는 0.1이죠. 0.1이 투과가 됐을 때 0.1이라는 것은 10%죠. 그래서
빛이 90%가 흡수되고 10%가 통과됐을 때 바로 흑강도의 값이 1이 되어진다. 그러니까는 안 그러면 거꾸로 여기에다가 맨 처음에 1%니까는 0.01 대입해보고 나번은 10%니까 0.1 대입해보고 다번은 흡수된다 그랬으니까는 0.99를 대입하고 10%가 흡수되고 0.9 대입하고 90%가 흡수되는 거 0.1을 대입해보고 이런 식으로 거꾸로 대입해보면은 10%가 여기 투가 된다. 즉 90%가 흡수된다. 그래서 3번이 맞구나라는 것을 찾을 수 있죠. 거꾸로 계산하는 거죠. 이럴 때는. 그 다음에 98번에 다음은 금속유족 불꽃 원자 흡수 분광 강도법 측정하지 않는 것은 불꽃 원자 흡수 분광 강도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 물질은 몇 가지? 15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카드뮴, 니켈, 아연 순서대로 외우는 게 좋다 그랬죠. 구리, 망간, 철, 납, 그리고 크롬, 육가크롬, 비소셀레늄, 그리고 수은, 알킬수은, 안바주, 안티몬, 바륨, 주석중 이 16가지 중에 안티몬만 불꽃 원자흡수 분광강도법으로 측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여기서 안티몬이 나왔네요. 안티몬은 두 가지로 측정할 수 있는데 유독유라 플라스마 원자 발광 분광법으로 측정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법으로 측정할 수 있어요. 안티몬은 두 가지. 그 다음에 99번의 문제를 보면은 다음 불꽃 원자흡수 분광 강도법 분석 절차 중 가장 먼저 수행되는 것은 무엇이냐? 최적의 에너지 값을 얻도록 선택 파장을 최적화하는 것을 가장 먼저 수행을 한다라는 것. 아마 여러분들의 해설집에 보면은 그 순서가 6단계로 나와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아무튼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최적의 에너지 값을 얻도록 선택 파장을 최적화하는 것이 제일 먼저다. 그 다음 100번 문제는 금속류 분석을 위한 유독유라 플라스마 원자 발광 분광법 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분광계는 검출 및 측정 방법에 따라 다색화 분광기 또는 단색화 장치를 모두 사용 가능해야 하며 스펙트럼 띠 통과는 0.05 나노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분무기는 일반적인 시료인 경우에는 동심축 분무기, 일반적인 경우에는 동심축 분무기를 사용하고 점성이 있는 시료나 입주상 물질이 존재할 때는 바빙턴 분무기를 사용한다. 여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2번이 틀렸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라디오 고주파 발생기는 출력 범위는 750에서 1200W 이상인 것을 사용하고 순도는 99.99% 이상의 고순도의 가스상 또는 X상 아르곤을 사용을 한다라는 맞다는 101번 유독유라 플라스마의 원자 발광 강도계 중 토치에 관한 설매다 가르 안에 적합한 것은 유독유라 플라스마 발광계의 토치는 내부 직경이 3중간으로 이루어지는데 제일 바깥쪽이 18mm, 가운데 가는 직경이 12mm, 제일 안쪽에 있는 관은 1.5mm의 3개의 동심원 또는 동등한 규격의 석영관이라는 것도 꼭 알아두셔야 되고 가장 바깥쪽에는 냉각 끝에로서는 아르곤을 사용하고 중심관과 중심관의 운반기차, 보조기차로서는 역시 아르곤을 사용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그 다음 102번의 문제. 유독유라 플라스마의 원자 발광 분광법으로 금속류를 측정할 때 간섭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 즉 유독유라 플라스마 원자 발광 분광법의 간섭에는 크게 물리적 간섭, 일단은 이온화 간섭, 분광 간섭이라는 것이 있죠. 여기서 화학적 간섭, 이거는 화학적 간섭의 발생은 아주 작아요. 그러나 출력이 나중에 일부에 발생할 수도 없지 않아 있다는 점.
자, 물리적 간섭. 물리적 간섭은 시료 도입의 분무 과정에서 시료의 비중, 점성도, 표면 장력의 차이에 의해 발생을 할 수 있고, 분간 간섭은 특정 원소의 발광선에 대한 플라스마의 기체 성분이나 공존 물질에 유리하는 분광학적 요인에 의해 원래의 방사선의 세기 변동 및 다른 원자 혹은 이온의 방출성과 겹침 현상으로 발생할 수 있고, 플라스마의 높은 온도로 화학적 감소에 발생하여 출력이 높은 경우, 출력이 낮을 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 경우 현저하다는데 출력이 낮을 경우에 일부, 아주 작은 일부만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 물리적 간섭 시료의 종류에 따라 분무기의 종류를 바꾸거나 시료의 희석, 매질의 일치법, 내부 표준법, 농축 분리법을 사용하여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면 맞다라는 건. 그 다음에 103번. 측정하고자 하는 금속 물질의 바륨인 경우, 바륨의 시험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바륨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륨은 여기서 얘기했듯이 원자 흡수 분광 강도법, 그리고 유도결합 플라스마 원자 발광 분광법으로 측정할 수 있고, 유도결합 플라스마 질량 분석법, 이 3가지로 측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누구다? 자외선 가이선 분광법으로 측정할 수 없다. 자외선 가이선 분광법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것 중에 여기서는 알킬수은, 안티몬, 바륨, 주석, 그리고 셀레늄, 얘네들은 요 5가지는 자외선 가이선 분광법으로 측정할 수 없는 물질이다라는 것도 이렇게 외워두면 알 것이고, 그 다음에 104번에 음이온류 분석을 위한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액체 시료 운반가스의 분리관에 전개시켜 각 성분의 크로마토그램을 분석하는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의 일종이다 그러는데, 이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법은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법의 일종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고속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의 일종으로서 시료 중에 음이온유에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운반가스에 의해서 액체 시료를 고압으로 전개시켜. 아무튼 고속 액체라는 거, 그것으로 봐야 되네. 그러면은 가번이 될 것이고, 기본 구성은 용리액젓, 시료주입부, 펌프, 분리부, 컬럼, 검출기 및 기록계로 구성되어져 있다 하면은 맞고, 일반적으로 음이온 분석에는 전기 전도도의 검출기를 이용한다 그래도 맞고, 일반적으로 미량의 시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루프 밸브에 의한 주입 방식이 많이 이용된다. 다 맞았다는 얘기. 가번이 그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한 고속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일종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고속 액체라는 말이 붙어야 되는데, 그래서 가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105번의 문제는 이온 크로마토그래피의 정량 분석에 이온의 성분과 거리가 먼 것은 대개 음이온 분석에 이용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 이가의 철은 안 되겠죠. 그래서 3번이 틀렸다는. 그 다음 106번의 문제를 보면은 이온 전구법에 사용하는 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저항 전이계 또는 이온 측정기는 밀리볼트까지 읽을 수 있는 고압력 저항 측정기에 한다 맞고, 이온 전극은 분석 대상 이온에 대한 고도의 선택성이 있다. 이온 전극은 일반적으로 칼로멜 전극 또는 산화은 전극이 사용된다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염화 제일 수은 전극, 수은 전극이 칼로멜 전극이에요. 또는 염화은 전극이 많이 사용된다는 얘기예요. 산화은이 아니라 염화은 전극이 많이 사용된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 이온 전극은 이온 농도에 비례하여 전이를 발생할 수 있는 전극이다. 그래서 염화 제일 수은 전극, 이것을 칼로멜 전극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염화은 전극을 써요. 염화은 전극. 그래서 3번이 틀렸고, 107번에 보면은 수질오염 공정시험법 기준상 이온 전극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 대상 항목과 거리가 먼 것은, 이온 전극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은 대표적인 것이 4가지인데 암모니아성 질소, 염소이온, 시온, 불소다르니. 그러니까 여기서 불옴은 안 되겠죠.
108번에 양극법김전압전류법, 양극법김전압전류법도 측정할 수 있는 것은 4가지 항목밖에 없는데 아연, 납, 비소, 수은 해서 4가지밖에 없다. 아연, 납, 비소, 수은, 구리가 여기서는 납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답이 2번. 109번 마찬가지죠. 분석할 수 있는 금속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아연, 납, 비소, 그 다음에 수은이라 그랬죠. 구리가 되겠네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110번의 문제. 현장에서 측정해야 하는 수은 측정 기준으로 옳은 것은 수온을 측정할 때 30분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측정한 것을 산술 평균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가번이 맞다. 111번에 온도 측정 시 사용되는 용어 중 담금에 관한 옳은 것은, 담금은 온담금과 76mm 담금이 있죠. 그래서 4번에 보면은 온도 측정을 위한 대상실에 담그는 것은 온담금, 전체 물을 담그는 것과 76mm 담그는 76mm 담금이 있다 해서 4번이 맞다. 그 다음에 112번 호서나 하천에서, 여기부터가 전부 이제 항목별에 해당되는 문제들이겠죠. 호서나 하천의 투명도 측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날씨가 맑고 수면이 잔잔할 때 투명도 판이 잘 보이도록 배 그늘에서 해야 되죠. 배 그늘을 피하여가 아니라 배 그늘에서 측정을 하게 된다. 가번이 틀렸고, 투명도판은 무게가 약 3kg에 지름이 30cm의 백색 원판에 지름이 5cm 구멍 8개를 뚫은 것을 사용하고, 투명도판을 조용히 수중에 보이지 않는 깊이까지 넣은 다음 천천히 끌어올리면서 보이기 시작한 깊이를 0.1m 단위로 읽어 측정한다. 맞고, 흐르는 물에서는 흐름이 있어 줄이 기울어질 때는 보조추로서 2kg짜리를 달아서 추를 달아서 직선, 수직선상에서 측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113번 투명도 측정하는 설명 중 옳은 것은 투명도판은 무게가 3kg, 지름이 3cm, 백색 원판에 지름이 5cm, 구멍 8개를 뚫은 것이다 해서 1번이 맞고, 호소나 하천의 투명도판을 수면으로 천천히 넣어 보이지 않기 시작한 깊이를 1m가 아니라 0.1m죠. 그래서 틀렸고, 투명도판의 색도차는 투명도판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요. 영향이 작지만은 표면이 더러울 때는 다시 색칠한다는, 크기 때문에 다시 색칠하는 것이 아니라 크지는 않지만은 더러워지면은 다시 색칠한다라고 되어져 있고, 흐름이 있어 줄이 기울어질 때는 5kg이 아니라 2kg의 보조줄을 달아서 줄을 세워서 줄은 0.1m의 간격으로 눈금 표시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114번 투명도에 대해서 틀린 것은 투명도판의 지름은 30cm, 투명도판에 뚫린 구멍은 지름이 5cm, 투명도판에 구멍은 8개를 뚫은 거, 투명도판의 무게는 약 3kg이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 115번에 수질오염 공정시험법상 탁도 측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파편과 입자가 큰 침전이 존재하는 시료를 빠르게 침전할 경우 탁도의 값이 낮게 측정되어진다는 맞죠. 물의 색깔 있는 시료는 잠재적으로 측정값을 높게 분석되는 것이 아니라 낮게 분석이 돼요. 거꾸로 써있네요. 2번이 틀렸고, 시료 속의 거품은 빛을 산란시키고 높은 측정값을 나타낸다. 맞고, 탁도 측정하기 위해서 탁도계를 이용하여 물의 흐름 정도를 측정한다는. 그 다음 116번 물속의 냄새 측정 시 잔류염소 냄새는 측정에서 제외한다. 잔류염소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누굴 이용한다? 티오황산나트륨, Na2S2O3 용액을 이용한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117번 냄새의 역치를 옳게 나타난 것은 A는 시료의 부피, B는 무치 정제수를 했을 때 냄새의 역치 TON이라고 하는 것은 시료 A분의 시료 A 플러스 무치 정제수 B의 값,
이때 요 분자에 해당되는 것이 미니멈의 값으로 냄새가 없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요 비율을 냄새의 역치, TON, 트레졸드 오도 넘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118번에 물속의 냄새를 측정하기 위해 시험에서 시료의 부피 3ml, 무치 정제수 196ml의 경우 냄새 역치의 값은 얼마냐? 그러니까는 4분의 4 플러스 196이니까는 200이네요. 그러면은 50이 되겠죠. 냄새 역치는 50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 119번에 수질오염 공정시험법상 냄새 측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 물속의 냄새를 측정하기 위해 측정자의 후각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잔류염소의 냄새는 측정에서 제외한다. 잔류염소의 제거는 티오황산 나트륨. 냄새의 역치는 냄새를 감지할 수 있는 최대 희석 배수를 말한다. 최대 희석 배수를 말한다. 각 판정 요원의 냄새 역치는 산술 평균하여 결과를 보고한다 하는데 산술 평균하지 않고 기화 평균해요. 기화 평균. 산술 평균은 2가 있고 3이 있다 그러면은 산술 평균은 2분의 2 더하기 3을 산술 평균에서 2.5가 되어지는 것이고, 기화 평균은 기화 평균값은 무엇을? 두 가지 2, 3이다 그러면 2 곱하기 3 해놓고 뭐 한다? 루트를 씌운 값이 기화 평균이에요. 만약에 3개, 2, 3, 4에 대한 기하 평균은 얼마냐 그러면은 기하 평균 값은 바로 누구? 2 곱하기 3 곱하기 4의 루트를 씌운 것이 아니라 3가지가 있으면 여기다 3제곱근이 들어가는 거예요. 4개가 있으면 4제곱근이 되겠죠. 요거의 값을 기하 평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균에는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조합 평균이라는 게 있죠. 이런 것은 조합 평균은 뭐?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분의 이게 두 가지가 있으면 여기다 분의 2 해주면 이게 조합 평균 값이 돼요. 조합 평균. 사실 어렸을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이게 중학교 다닐 때 하나요? 고등학교 다닐 때 하는 건데, 자, 아무튼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 만약에 여기 4분의 1이 있다 그럼 여기 3이 되겠죠. 3개가 있으면은. 자, 아무튼 산술 평균이 아니라 기하 평균으로 산출한다. 요것이 색다른 것 중에 하나니까는 알아두시고, 120번의 문제는 수소이온 농도를 기준 점검과 비교 점검으로 구성된 pH 측정기로 측정할 때 감성 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4번에 보면은 pH가 10 이상에서는 가번에 나트륨에 의한 오차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이는 낮은 나트륨 오차 전극을 사용하여 줄일 수 있다. pH는 온도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기름층이나 작은 입자성의 전극이 피복하여 pH 측정을 방해할 수 있다. 유리 전극은 산화의 한성 물질 염도에 의해 간섭을 받지 않는다 그러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121번의 문제, 121번 문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죠.